저는 휴넷의 에듀테크 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김정환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편에 유대인에 대해서 왜 우리가 연구하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유명하고 또 그 사람들의 창의성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거를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야겠죠. 근데 이 기본이 되는 내용을 홍익희 교수님이 이미 책으로 다 써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책 제목이 뭐죠? 예, 유대인 창의성의 비밀입니다. 5만 독자가 선택한 스테디셀러 유대인 이야기 후속작이라고 앞에 빨간 글씨로 써 있고요. 네, 맞아요. 네. 이 책도 많이 팔린 거 맞죠? 이 책은 그렇게 많이 안 팔렸어요. 그렇군요. 이 방송 나가고 나서 또 막 팔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5만 명이면 다 네. 모든 사람이 뜻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5만. 이런 게 그런- 네. 이 책이 총 4장으로 돼 있는데 네. 첫 장에 유명한 유대인들을 총 망라를 해주셨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오늘날 우리가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 회사에서 계속 쓰는 프로그램들 다 이 뭐 유대인들이 해준 것 같아요. 네. 제일 먼저 구글이죠. 예. 구글 창립자가 유대인인 거죠. 예, 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세르게이 브린 두 명 다. 이 두 사람들이 그러면 어릴 때부터 유대 교육을 받은 건가요? 그렇죠.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대인 종교와 유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친구. 이 두 사람이 뭐 하브르타 파트너라는 썰도 있던데. 아니 원래 이 예. 두 사람은 스탠퍼드 대학교 컴퓨터 공학 박사과정을 같이 받던 대학원 친구예요. 그 대학원 네. 친구로 만났다가 네. 네, 하브루타는 이제 그 뜻부터 예시바에서 예, 예. 예시바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는 하브루타라 하지 않고 그냥 토론할 때 토론 친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브루타를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상용하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탈무드를 같이 공부하던 짝을 뜻하는 그 하브르타 파트너가 아니고, 네, 탈무드를 공부해야 하브루타인데 이 사람들은 탈무드를 공부 안 할 탈무드를 거예요. 대학원에서 만났기 때문에 아. 일반 대학원에서 만났기. 스탠퍼드는 일반 대학이잖아요. 네네. 구글이 탄생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릴까요? 네네. 이 둘이 스탠퍼드 그 공대 대학원 동창 이 레리 페이지가 논문을 쓸 적에 뭘 하나 검색하려고 그러면 5만 가지 정보가 다 떠가지고 오히려 검색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맞아요. 검색할 때마다 이제 욕 나오는 거지 한 번. 그래서 레리가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정보를 이게 중요도 순으로 이거 비중 있는 정보를 맨 처음 뜨게끔 할 수 없으라고 생각하다가 개념을 하나 잡습니다. 그게 링크드 인이라는 개념인데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논문은 뭘 기준으로 잡? 그게 피인용 개수야. 얼마나 네네. 그 다른 사람들이 논문을 얼마나 인용했느냐. 예. 그러니까 정보도 친구가 이 정보가 중요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퍼나르겠구나. 그래서 이 연계돼 있는 링크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은 중요한 순서대로 정보를 띄울 수 있겠다라는 개념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아인슈타인처럼 개념을 잡는 데는 뛰어난데 그 개념을 가지고 알고리즘 만드는 데는 수학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획력만 뛰어나고 프로그래밍 실력은 좀 근데 딸리고. 중요한 건 기억력과 상상력이야, 그쵸, 사실은. 그쵸. 예. 그래서 친구들 모임에서 자기 얘기를 했어. 야, 이렇게 하면은 정말 훌륭한 검색 엔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수학 실력이 모자라서 이거 알고리즘 내가 못 만들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세르게이 브린이 유대인 친구. 그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예. 해서 브린이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둘이 검색 엔진을 만들어가지고 사실 이 친구들은 사업할 뜻은 하나도 없었어. 공부해서 이제 박사 받아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만든 검색 엔진을 가지고 이제 포탈 회사들에 팔러 다녀요. 그때 검색 엔진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수많은 검색 엔진이 시장에 있었어요. 옛날에 그때 90년대 야후도 후반에- 있었고 예. 뭐 되게 불편했어요. 여러 개 있었는데 네네. 이 검색 엔진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딜을 해요. 이거 500만 달러에 좀 사줄 수 없어요? 이게 이렇게 훌륭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70만 불의 오퍼를 했는데도 전혀 팔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친구 애인 집에 차고를 빌려서 탄생한 게 오늘날 구글이에요. 그때 샀어야지. 샀으면 지금 완전 대박인데. 네. 네. 뭐 그런 일은 많죠. 삼성한테 그 안드로이드 그 운영체제 들고 갔더니 퇴짜 맞았는데 그런 일이 탈무드를 공부하면 이런 거를 보고 바로 투자할 수 있는 눈이 뜰까요?
레리 페이지하고 이제 세르게이 브레인이 아까 그 세르게이 브린 말고요. 레리 페이지가 그 검색의 기본 알고리즘을 생각할 때 참고한 게 있어요. 네. 그게 탈무드예요. 진짜요? 아, 그래? 오. 탈무드도 네.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찾는데 네, 네. 내가 랍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넓은 데서 대양 같은 데서 뭐가 뭐 어디 있는지를 다 알려면 자기 나름대로의 그 뭐 인덱스 방법이 색이. 있어요. 네, 색 네, 네.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참고해서 이제 그 착안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탈무드가 힌트를 준 거죠.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의 유산을 가지고 발명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감정 코칭도 사실은 하브루타에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감정 코칭이라는 게 자녀들의 감정을 이렇게 잘 어루만져주고 감정이 좋은 곳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코칭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의 그런 감정을 잘 알아주면 마음이 안정되고 그러면 잘 성소가 건강히 잘 자란다는 개념인데 그 개념을 이야기하신 분도 장 가트만 박사라고 그분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뭐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 뭐 파스테르 뭐 그런 이야기들도 전부 그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 안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뭐 파스테리가 뭐죠 그거 페니실린인가요? 페니실린 네네. 어쨌든 그런 것들도 이제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유산을 활용해서 새롭게 막 해석하고 재해석하고 현대에 맞게 그 엘리 홀저라고 이번에 얼마 전에 한국에 내한하신 한국에 유명한 랍비 교수이시죠? 랍비이고 네. 하브루타 세계적인 전문가인데 그분도 그 하브루타 자기가 이제 랍비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하브루타를 했겠어요. 그거를 이제 교육학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한 것이 이제 그분이 말한 일반 그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하브루타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유산을 그렇게 잘 가공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레리 페이지는 정말 두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자신의 유산, 자기 조상들의 유산들을 거기서 힌트 얻어가지고 이제. 그럼 우리도 탈무드를 공부하다 보면 뭔가 자기성의 힌트를 좀 받을 수 있는 걸로. 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보는 그 페이스북도 그 주커버그가 유대인이죠. 페이스북도 사실은 주커버그가 하버드 대학 다녔죠. 사실은 심심풀이 공을 만든 거예요. 네. 그는 그 원래 어떻게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됐냐면 이 악동이 하버드 여대생들 2명 이렇게 딱 사진을 올려놓고 어느 파트너와 뭐 데이트하고 싶으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을 올렸는데 그게 하버드 대학생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가지고 대학교 서버가 다운됐어요. 네. 거기서부터 진화한 게 오늘날의 페이스북입니다. 주커버그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의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에 그 어머니가 심리학 교수인가 그랬던 것 두 같아요. 분 다 교수고 뭐 한 분은 의사. 그래서 인간 심리 잘 활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정보통신 기술에는 뭐 거의 다 유대인이고요. 네, 뭐 대부분. 책에 나오는 게 이제 오라클, 델,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블룸버그. IT 쪽은 거의 유대인들이 장악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유대인들은 그 장치 산업은 못해요. 자동차 만들고 뭐 과학 공장 세우고 이렇게 막 장비가 많이 드는 거는 못해. 제조업은 못한다. 땅 일단 줘봐 이스라엘은. 네. 그래서 그 뭐 장비 안 세우고 머리로만 할 수 있는 게 네, 이 네. IT에 가장 잘 접목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IT 쪽은 서비스 산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 사람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죠. 오라클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이 양반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 취직을 했어요. 그 오라클 대표 말씀이시죠? 네. 예, 예. 근데 이 양반이 어떠한 그 루머를 듣냐면 그때까지는 개인용 컴퓨터 프로그램 즉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프로그램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IBM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저거 굉장히 큰 시장이 되겠는데? 라고 간파를 하고 다니던 그 회사를 그만두고 거기서 엔지니어 2명을 데리고 나와서 아주 작은 돈으로 창업을 해요. 그리고 IBM보다 먼저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상용화에 성공시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직관력, 그 다음에 그러한 실행력, 이게 돈의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이 오라클 같은 경우는 IT 분야에서는 지금 미국의 3대기업. 그러니까는 어떠한 통찰력과 그거를 실행해온 추진력. 그리고 또 영화 산업도 소개를 하셨는데 찰리 채플린도 유대인이었고 그다음에 거의 지금
나오는 영화의 뭐랄까 감독 중에 제일 잘 나간다고 표현할 수 있는 스필버그 감독도 또 유대인이에요. 예, 영화 산업 같은 경우는 아예 산업을 창안한 사람이 유대인. 누가 만들었을까요, 영화? 에디슨? 맞아요. 제가 제일 좀 열심히 했으니까. 에디슨이 영사기하고 촬영기를 발명하면서 그리고 자기 연구소에 조그만 스튜디오를 만들면서 영화 산업이 이제 세상에 이제 창안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뉴욕의 그 에디슨 연구소 근처에서 100여 개가 넘는 영화 제작사들이 탄생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 유럽에서 유랑극단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왜냐하면 정착을 못하고 계속 쫓겨다니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술적인 감성이 탁월합니다. 지금 뮤지컬계나 패션, 영화, 영상 뭐 이쪽은 대부분 핵심 인력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미국에 들어서 보니까 영화라는 산업이 하나 창안됐는데 그게 자기들이 유럽에서 하던 유랑극단하고 장르가 비슷해. 저거 우리가 할 수 있겠다 해서 달려든 거예요. 네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슨 산업을 하나 만들면 꼭 이거를 독점화시킵니다. 네. 에디슨도 그래서 자기가 협회를 만들어서 영화를 찍으려면 자기 촬영기, 그다음에 자기 영상기, 자기가 만든 필름을 쓸 뿐만 아니라 규정을 아주 세세하게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에 제일 먼저 반발한 세력들도 유대인 영화 제작자들이에요. 내가 에디슨 걸 보기 싫어서 난 뉴욕에서는 못 찍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집단 탈출을 합니다. 어디로? LA? 에디슨하고 가장 멀리 떨어진 LA의 헐리우드. 그래서 가면서 100개가 넘던 영화사가 7개로 통폐합이 되는데 그 중에 6개사의 오너가 유대인 세상이고 월트 디즈니 하나 아닌데 여기도 역대 CEO들은 최유대인이에요. 그럼 미국에서 영화 제작은 누가 하는 거죠? 거의 유대인이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들도 거의 다 유대인이잖아요. 맞아요. 영화 산업은 그 통해 영화 산업 종사 인력의 한 30% 이상은 최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앱도 있어. 영화가 하나 나오면 이 영화를 만드는데 유대인 인력과 유대인 기여도가 몇 프로인지 그걸 가르쳐주는 앱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이미지 활용을 통해서 좋은 거를 알리는 기능도 있지만 막말로 얘기하면 이미지를 조작할 수도 있어요. 그 후 라디오 산업이나 TV 산업 이거를 개발한 친구들도 최유대인.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영상 산업, 방송, 언론이 최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뭔가 창의적인 산업은 다 유대인이 장악하는 것 같은데 제일 뭐랄까 피크가 저는 라스베가스 같아요. 사막에 완전 신기루 같은 도시를 만든 그것도 유대인이라면서요. 우리가 관광 산업이라 하면은 조상님들이 만든 문화유산이나 풍광이 좋은 곳이 있어야만 관광산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사고방식이 틀려요. 그러한 상식을 깰 수 있는 친구들이 유대인인데 아시겠지만 라스베가스는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옛날에는 거기는 은광이 발견돼서 은광촌을 비롯해서 여인숙 한 3개 정도 있었던 지역인데 그거를 유대인이 한번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 눈에는 이게 라스베가스의 미래가 거기서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LA하고 뉴욕을 자동차로 왕복할 때 중간에서 하룻밤이나 이틀밤은 어디서 잠을 자야 되는데 바로 이곳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현대식 호텔의 카지노와 합치면은 이게 좋은 산업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라스베가스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라스베가스를 만든 유대인들이 이 시대별로 한 3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오늘날의 라스베가스. 그리고 마카오까지 건너간 건가요? 네. 그렇죠. 그 아델슨이라는 친구는 아델슨도 참 재밌는 친구인데 원래 전시회는 미국에서도 상업도시인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데서 개최되는데 이 친구는 컴덱스 쇼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를 해요. 그런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전시회도 보러 가면서 라스베가스의 여러 가지 볼거리, 놀거리들을 즐기는 그 일석이조의 효과 때문에 전시회 플러스 관광이라는 개념이 전시회가 정말 대박을 쳐요. 그 통해 이 친구가 돈을 엄청 벌어서 아예 복합 리조트 호텔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장을 포함한 모든 걸 호텔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베네치아 호텔이 이 친구잖아요. 그래서 호텔 내에 막 곤돌라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 친구 덕분에 라스베가스는 카지노에서 벌어들이는 도박 수입보다 그렇게 마이스 산업으로 회의나 전시에 오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수익이 더 많은 도시가 돼요. 네. 이게 산업 생태계를 바꿉니다. 네. 그리고 각국이 그런 마이스 산업을 진흥하기 시작. 이 친구는 해외로 눈을 돌려서 마카오에 진출해서 자기가 라스베가스에서 지었던 호텔보다 더 크게 지어요. 그러니까 마카오에 있는 베네치아 호텔이 그 아델슨의 자본이 그대로 건너온 거죠. 그래서 마카오가 라스베가스를 추월해요. 그리고 지금 또 눈을 돌려서 싱가포르로 진출합니다. 아하. 당시 이경영 수상만 해도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카지노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싱가포르의 이 아델슨의 자본이 들어가서 우리가 아는 그 샌즈베이 호텔 그 빌딩 위에 배 있는 거 이거 사실 우리나라 쌍용 건설이 지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어서 싱가포르도 마이스 산업 도시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눈독 들이는 게 있어요. 마카오나 싱가포르보다도 지정학적 위치가 훨씬 더 좋은 3시간 이내 도시에 100만 인구가 51개 이상 집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영종도예요. 영종도에 투자 좀 해야겠네요. 그래서 아델슨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매년 거의 우리나라를 찾아와요. 저번에는 제주도까지 와서 자기가 앞으로 부산 북부항에 10조를 투자할 용구가 있다라는 이런 미끼도 풀리고 하고 이 사람 필생의 마지막 사업이 영종도에서 마이스 산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투자를 했나요? 그래서? 아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카지노를 그렇게 개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이 투자를 하면 뭔가 근데 이게 마이스 산업이 세계적인 추세인 거는 맞아요. 싱가포르도 마이스 산업 덕에 경제 성장이. 그럼 이 많은 아시아 국가의 생태계,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게 유대인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관광 산업은 특히 일자리 창출에 아주 지대한 공을 갖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생산성 향상과 로봇 활용 등으로 계속 일자리가 줄어들어. 근데 서비스 산업은 관광 산업을 포함해서 교육 산업 이런 것들은 사람이 사람을 케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고용 창출 개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 우리도 열심히 탈무드를 공부해서 유대인 같은 창의성을 꼭 가져야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산업에서도 뭐 유대인들이 혁혁한 공을 세웠고 또 노벨상 수상자의 20%가 유대인이라고. 예,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서비스 산업에 강한 뿐만 아니라 어떤 연구나 교육 산업에도 굉장히 아시다시피 노벨상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노벨상 수상자의 거의 23%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외무성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유대인을 밝히지 않고 가져간 숫자까지 다 합치면은 30% 이상이 유대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이러한 연구 발명 분야에 강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그 유명 대학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도 유대인. 동부 아이비리그 같은 데는 교수의 한 40% 가까이가 유대인이고 학생들 숫자도 많습니다. 하버드나 와튼 스쿨은 학생의 30%가 아이비리그 평균이 24% 정도가 그러니까 그런 명문대학에서 공부 안 되는 건 유대인 교수들한테 배우고 유대인 친구들하고 같이 사귀면서 자기도 모르게 유대인의 어떤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 그리고 의사나 변호사도 뭐 유대인 엄청 많죠. 그 전문 직종의 핵심 인력들도 그래서 미국에서 소송에서 이기고 싶으면은 유대인 변호사를 찾아가요. 사실은 백인들이 굉장히 얄미워요. 그런데 중병 걸리면 유대인 의사를 찾아가요. 왜? 그들이 실력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경제 관료도 뭐 거의 장악하고 있다면서요. 우선 미국의 제조업은 전체 GDP의 10%도 안 되는데 그럼 미국은 뭐 가지고 먹고 사냐? 금융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에서 수익을 올리는 나라인데 바로 이 부분이 유대인들이 그 핵심 세력들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산업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융산업을 움직이는 삼각편대가 있는데 하나는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실무 세력들이고 하나는 월스트리트를 관리 감독하는 재무부가 있고 하나는 미국의 통화뿐만 아니라 세계의 통화를 주도하는 연준이 있는데 여기에 핵심 멤버들은 최유대인.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학계는 물론이고 경제계까지 모든 산업계까지 거의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다. 딱 한 군데 장악하지 않은 분야가 있어요. 뭘까요? 스포츠.
인구가 스포츠 적으니까 그거는. 예. 스포츠 선수들은 별로 없는데 네. 구단주들은 또 유대인들이죠. 네, 그렇죠. 근데 선수들 중에 제가 한번 2011년에 그 랍비를 LA 가서 랍비를 만나가지고 한번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 운동선수 유명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냐면 너 올림픽에서 금메달 제일 많이 딴 사람이 유대인인 거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수영장. 네. 마크 스피츠라고 당시에 네네. 2011년 그 당시에는 네. 그때까지 가장 금메달을 많이 딴 사람이 16개인가 땄는데 수영에서 마크 스피츠 독일 사람인데 독일 그러니까 유대계 독일인이에요. 네. 예, 그러면서 봐라 우리 못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더 수영 잘하는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깨졌죠 최근에. 그러니까 뭐 유대인이 엄청 우수한 민족인 거 맞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창의성의 비밀이 도대체 뭔가 이거를 이 책에서 개론을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해서 이제 책을 네. 쓴 건데 네. 그들의 잠깐 일부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좀 보여주고 네. 이러한 성공세를 이끈 창의성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챕터 2에서 우선은 챕터 2를 5가지로 나누셨어요. 예. 네. 창의성이 5가지에서 온다. 예.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유대교는 두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하나는 배움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움을 왜 가장 중요한 그 유대교의 특징으로 만들었냐면 사실은 기원전 6세기에 유다 왕국이 바빌로니아한테 침략당해서 망해버려요. 네. 그냥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파괴되고 아류계급들은 다 나라 밖으로 쫓겨나고 상류계급들은 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도 파괴되고 했으니 우리는 어디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 라는 이런 종교적 의문점에 봉착하게 돼요. 이제 위기 상황이 온 거죠. 예.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바치는 1000가지 제물보다 뭐를 더 중요하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배움. 배움이 더, 한 시간의 배움을 더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는데 이건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종교적으로 배움이 왜 중요하냐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라도 더 배워서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한 발자국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배움이 곧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종교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실 배움은 수단이에요. 네,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그래서 그 목표가 달성되면 우리는 슬그머니 배움의 끈을 내려놓기 쉬워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니까. 네. 평생 공부해가지고 평생 배워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삶의 목적이야. 그건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고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런 종교가 또 없죠. 이렇게 배우는 게 핵심인 종교가. 네. 그걸 그래서 이제 유대 이야기 중에 이제 그 배움 없는 종교는 미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약간 한국에서 뜨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배움 이야기를 하셨는데 탈무드가 배움이라는 뜻이에요. 네. 네네네. 토라는 네.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가르침, 토라 그리고 인간의 배움. 근데 그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 그 삼각형이 두 개 이렇게 엎어치고 맺히고 이렇게 있어요. 네. 똑바로 된 삼각형 있고 엎어진 삼각형 있잖아요. 네. 이게 겹쳐져 있는 다이세. 다이세. 마젠 데비드라고 그러는데 이 똑바로 되어 있는 삼각형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거꾸로 되는 삼각형은 변하는 탈무드를 이야기해요. 늘 탈무드는 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은 다양할 수 있어요. 시대마다 다 다양해요.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똑바로 된 삼각형을 얘기해요. 똑바로 된 삼각형은 토라를 얘기하고 이 거꾸로 된 삼각형은 탈무드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이 두 개 자체가 상징이에요, 상징.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배움을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은 항상 변하고 시대도 항상 변해요. 그 시류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걸 고민하는 게 탈무드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삶의 실천에 내야 돼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뭐 우주 비행사 그런 직업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우주 비행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유대인 우주 비행사가 율법을 잘 지키는 우주 비행사가 우주왕복선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친구가 90분마다 한 번씩 지구를 돌게 됐어요. 우주왕복선 타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해가
떴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성경대로 얘기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말이 이제 해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생각하기에 90분마다 그러면 하루라고 쳐야 되나? 이런 의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거 왜 그러냐면 안식일을 그쵸, 그쵸. 7일째 지켜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90분마다 한 번씩 도니까 7바퀴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90분 곱하기 7번에 한 번씩 안식일이 계속 예, 네, 하루에도 몇 번씩. 예, 그렇게 네. 생각해야 되니까 네. 지상에 있는 라삐한테 이제 전화를 건 거죠. 네. 나 이런 상황이다. 네. 그건 7바퀴째 지켜야 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지구 시간을 날짜를 계산해 지키래요. 예, 네. 원래 이제 성경의 그 뜻은 그게 아니다. 지구에 있는 지구 위에 발 딛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거지. 지구 밖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한 번의 질문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구에도 시간대가 있다. 미국으로 얘기하면 이스턴 타임, 웨스턴 타임, 센트럴 타임 뭐 있잖아요. 영어라 이상하네. 어쨌든 동부 시간, 서부 시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간대를 어디 맞춰야 되냐? 그랬더니 네가 쌓아 올려진 그 도시의 시간대로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면 네. 시대가 바뀌니까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지킬 때 옛날 방식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헷갈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이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걸 우주 밖에서는 이 하루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탈무드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환경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이제 안식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 명령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모든 성향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그렇죠. 실천할 것인가를 위해서 계속 연구를 네, 하고 토론을 토론을 하는 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인데 그러면 네. 유대계의 경전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경전이 두 개예요. 네네. 하나는 토라고 네. 하나는 탈무드. 토라 읽어보신 적 있어요? 모세오경이니까 좀 뭐 성경은 한번 통독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 도입부에 나오는 5개가 토라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예, 맞습니다. 예. 민수기 근데 신명기. 네. 토라는 점 이래도 고칠 수 없어. 네. 토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숨어 있는 그거를 밝혀내야 하는 게 토라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들끼리 토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적에 어떠한 계시를 갖고 계시냐를 연구하는 게 토라예요. 반면에 탈무드는 우선 이 토라와 탈무드의 탄생의 역사를 시작하면 이 탄생은 또 기나? 기니까 이렇게 3부에서 오케이.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뭔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기독교랑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잖아요. 유대교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창조한 건 맞아요. 네. 그런데 네. 온전하게 완성된 걸로 창조하신 게 아니고 지금도 이 창조 행위 사업을 계속하고 계신 이거를 티쿠놀람이라고 하는데 티쿤 올람. 예.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무엇을 생각해서 완벽하게 완성된 거를 창조하라고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이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티쿠놀람 사상은 이 두 사상을 같이 아우릅니다. 네.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창조해 내셔서 지금도 그걸 온전하게 만들려는 그런 창조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네.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우리 하나님의 파트너인 인간이 도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선두에 자기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성인식 때 티쿠놀람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유대인 기업가들은 특히 이 티쿠놀람에 강해요. 내가 기업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더 좋게 개선시키고 진화시키고 진보시킬 수 있어. 이게 그러니까 테크놀람. 막 새로운 산업도 창조해내버리고 새로운 거 계속 만들어내고. 네. 맞아요. 이게 테크놀람 사상의 핵심. 그리고 그러면은 다윈 진화론도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그냥 받아들일 수 네네.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세상이 더 좋은 곳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 다윈 진화론이잖아요. 네. 좋은 곳으로 진화하는 거. 근데 그렇게 잠깐 보면 제가 인류학자 입장에서 좋은 곳으로 진화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방향성은 없어요. 근데 계속 뭔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예, 변화하는 것을 품을 수 있는 게 이제 유대인의 그런 티코놀람 사상인데, 약간 뭐 유전자 조작하고 네. 뭐 이런 거. 네. 제가 이제 뭐 진화론을 물어봤어요. 너희들 이거 인정하냐 그랬더니 너 방울토마토 누가 만든 줄 알아? 유대인이 만들었어.
그 방울토마토 그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네. 그거 다 허용합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배아까지 이제 인간을 어떻게 인조인간인가요? 그까지 이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런 뭘 조작하고 유전자를 조작하든 뭘 조작하든 더 낫게 만든다면 그 좋은 걸로 봐요. 티큰 사상.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유연하네요. 네네. 네. 그리고 원죄 사상도 없다고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네, 없어요. 뭐랄까요? 원죄 사상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면서 모든 걸 다 니네 맘대로 해도 좋다고 허용을 하시는데 네. 단 하나만 하지 말라는 게 저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단 하나를 아담과 이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경노했어.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면서 짐을 지어줬어요. 네.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후손들을 볼 수 있고 그래. 원죄를 짊어진 거죠. 예. 그 죄가 너무 커서 그 후손들은 그 멍해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 요게 이제 기독교와 가톨릭의 네, 이게 주장이죠. 기독교의 네. 원죄 사상인데 네.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의 죄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 죄가 대대로 내려와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과거에 얽매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 구속되지 않아요. 단 대신 현재 구속돼.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적에 그 코에다가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준 거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생기가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나눠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사는 건 이게 하나님의 영혼이야. 그리고 영혼을 줬을 적에는 이 영혼이 세상에 나가서 합당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달란트예요. 아, 네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나한테 숨겨져 있다라고 믿어요. 이 달란트가 영어의 탤런트, 재능. 그렇죠. 재능이에요. 네. 재능.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영혼에 걸맞는 각기 유니크한 달란트가 있어요. 영혼이 사람마다 꽤 틀리듯이 네. 거기에 걸맞는 각자의 재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내서 갈고 닦아서 그 분야에 우뚝 서는 게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어요. 야, 그렇지 못한 네. 상태, 네. 게으름 피는 게 죄야. 그 다음에 달란트를 찾아내서 그 분야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 무능력이 죄예요. 네,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현대에 구속되는 게 게으름과 무능력, 죄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살고 최소한 자기 분야에서는 우뚝 솟는 능력자가 되고자 하는 게 종교적인 목표예요. 여기서 이제 예.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게으름은 죄라고 이제 보지는 않고요. 죄를 가져온다, 불러온다라고 네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 않고 있으면 딴 생각한다 이 말이죠. 네네. 뭔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뭐 도둑질할 생각도 하고 사기칠 생각도 하고 이런 것들이 죄를 불러오기 때문에 게으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으름은 돈을 많이 벌어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충분히 있으면 또 게으름 피워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돈이 없을 때 게으름은 또 거기에 맞는 죄를 짓고 돈을 많이 있을 때 또 게으름 피우면 거기에 맞는 또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게으름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항상 일하라고. 그래서 은퇴란 말이 없어요. 은퇴라는 말이 히브리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이제 회당 같은 거 보면은 회당 유대교 가면- 회당? 예, 예, 예. 유대교 회당 가면은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나이든 한 7, 80대 되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모여갖고 뭘 막 해요. 보면은 네, 막 그 회당에서 뭐 이렇게 뭘 붙일 거 있잖아요. 우편 같은 거 네. 보면 거기 우표 붙이고 있어. 그러면서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뭔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유대인들의 강박관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아딘 스타인살츠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슈타인살츠 랍비. 예, 그 랍비. 아마존에서 슈타인살츠 치면 유대교 탈무드 뭐 관련된 책 되게 많이 예, 나오잖아요. 가장 유명한 랍비죠. 네. 가장 고명한 랍비인데 네. 그 랍비도 지금 82세신데 체결에 82세 생일을 지났어요. 여전히 일합니다. 근데 네. 3년 전인가 푹 맞았어요. 아, 네네. 중풍이 오셨다. 네. 푹 맞았는데도 나와서 일합니다. 어. 그 아들들은 불효자식인가 봐. 일찍 푹 맞은 아버지를 일찍. 어쨌든 네. 그만큼 유대인들은 자기 죽는 날까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유대인은 이 유대교 안에서 평생 공부하는 게 의무이고
게으르면 안 되고 자기 달란트를 계속 발전시켜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나 뭐 현대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계속 자기의 유니크한 걸 갈고 닦아서 뭔가 완성에 이르는 그거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자기 재능 그러니까 장기에 집중하고요. 단점 뭐냐면 그러니까 장점이 사람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모든 장점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네. 단점은 뭐로 생각하냐면 이게 그 커넥션인데 내가 도움을 받을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장점은 내가 도울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점을 고치기보다 장점을 키우는 걸 더 신경 써요. 그러면은 내가 뭘 못한다 그럼 내가 도움받으면 되지. 그래서 외주를 많이 줘. 아, 네. 예, 내가 이걸 좀 못해요. 그러면 그 못하는 부분은 네가 좀 놔두든 내가 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게 커넥션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치원 들어갈 때 그 부모가 그 자기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가장 첫 번째 말이 친구를 사귀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거기서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허물과 단점이 있단다. 그러니까 너는 친구의 허물과 단점을 보지 마. 대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내면의 장점과 강점을 찾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는 친구보다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네가 얘기하는 거에 2배 이상 친구 얘기를 잘 들으면서 저 친구한테는 무슨 장점과 무슨 강점이 있다는 걸 찾아내서 네가 갖고 있는 장점과 그 친구의 그 강점이 서로 힘을 합쳤을 때 네가 세상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라 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허물과 단점의 가중치를 높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가 갖고 있는 내면의 강점과 장점을 찾아내는 게 유치원 들어가는 애한테 가장 먼저. 그리고 또 애가 잘못하면 끝까지 대화로 납득을 시킨다면서요. 한국에서는 벌써 막 한 대 때릴 것 같은데 끝까지 뭐 납득을 시키고 애랑 계속 대화를 한다면서요. 그거는 사실은 율법의 정신이 2가지인데 하나가 체닥하고 하나가 미슈파트. 그런데 체닥하라는 건 성경에서 공의, 정의, 의로 이게 번역이 되고 미슈파트는 이것도 비슷하게 공의나 평등 으로 번역이 되는데 즉 체다카는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이게 정의라는 뜻이에요. 공동체 내 약자를 돌보는 게 그들의 체다카입니다. 그러한 사람 즉 자선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체다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스파트는 평등이라는 개념.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야.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평등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평등 사상에 아주 철저하게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주커버그가 유대인이잖아요. 거기 가면 주커버그도 일반 사원들하고 똑같이 그냥 자리 하나 책상 하나 받아갖고 일한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남과 다른 대우를 받거나 이러한 것들을 원치 않아. 당신이나 나나 세상의 직위나 직급이나 계급이 틀려도 우리는 하늘 아래 평등하다고 느끼는데 그게 회사나 군대와 같은 계급이나 직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종속관계가 아니고 평등하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하고 항상 대화 설득으로 의견을 공유하려고 그러지 일방적인 지시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그 자살 사건이 일어나면 가족 자살 사건이 일어나면 자녀와 같이 뛰어드는 부모들이 꽤 있어요. 특히 엄마들, 아빠들은 그런 거의 사건이 안 나오는데 엄마들은 꼭 그러니까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독립된 개체가 아니고 자기 소유로 생각하니까 내가 뭐 힘들어서 죽으면 혼자 남는 이 아이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동반자살이란 잘못된 단어를 쓰잖아요. 동반 타살이겠죠. 네, 아니 그렇죠. 동반 그냥 타살이죠. 살해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아이를 생각하는 관점이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교육의 매우 스타팅 포인트가 매우 달라요. 먼저 평등하게 생각하느냐, 나의 소유를 생각하느냐 이거 완전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벌써 차이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도 그러니까 영아예요. 막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됐어요. 기저귀 갈아야 되잖아요. 기저귀 갈 때 엄마가 이렇게 묻죠. 아이야 이제 기저귀 갈아줄까? 애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 아이가 뭐 말도 못 하겠죠. 그냥 물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묻고. 왜냐면 평등한 존재니까. 일단 물고 의사를 묻고 그 다음에 갈아줘요. 이제 그게 계속 되다 보니 이제 맑게 알아들을 때도 이제 이야기를 계속 네 생각은 어때? 이거 해줄까?
선택을 이렇게 해석하게 하면서 스스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아서 뭐 할 때 자기가 알아서 다 하지 부모한테 결정해달라 이거 안 합니다. 자존감이 엄청 높겠어요. 네, 당연히 대우받는 거거든요. 네. 그 질문 안에 그게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겸손함과 그 존경, 네. 존중 이런 것이 그다음에 뭐랄까요 경청을 통해서 이런 그러니까 질문을 했으면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가 질문하면 아이가 답을 하게 될 때 난 또 질문한 사람으로서 또 경청을 하게 되거든요. 네. 경청도 굉장히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가치들이 왔다 갔다 해요. 가정에서 대화를 하면서 엄청 많이 배우고 그럼요. 있어요. 그런 질문 하나만 해도요 아이들이 벌써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프타를 할 때 가장 먼저 부모들한테 그것부터 가르쳐요. 지시 명령의 단어 쓰지 말고 질문으로 바꿔라. 바로 효과 나타납니다. 바로. 왜냐하면 질문 자체 듣는 자체가 벌써 아이들이 달라요. 지시할 때는 나는 엄마의 밑에. 근데 질문할 때는 엄마하고 이제 동등한 입장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네. 대우받는 거잖아요. 네네. 큰 어른인 아빠나 엄마가 작은 나를 대우해준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존감이 높단 말은 자존감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높은 자존감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좋은 일을 항상 하려고 하고 자존감이 낮으면 나는 뭐 무시당한 사람이니까 내가 뭐 어떻게 행동해도 눈 하나 깠다가 안 해가 나쁜 짓을 하게 되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첫 번째 시작이 질문하는 거예요. 네. 그 탈무드 교육도 질문과 토론 뭐 이 방식 쓰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유대인은 정교교육적으로 하지만 그게 이제 학습 공간에서만 이루어지지만 그게 이제 퍼지면 일상생활에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티큰 올라미니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니 여기는 법 앞에 평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런 것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교육에 매우 중요한 그 기초라고 하는 토대를 만들어줘요. 우리는 방법론만 배우면 되게 웃겨요. 뭐 그런 것도 모르고 질문하라 그러는데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질문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설령 아이들이 잘 안 받아주고 해도 끝까지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모르면 하다가 반응이 안 좋으면 그냥 철수해버려. 네. 안 해.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뿌리를 깊게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 언젠가는 받아줄 거야 하면서 계속 추라이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내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교육에 매우 중요한 건데 단순히 겉보기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교육하느냐 어떤 뭐랄까요 표면적인 것만 관찰자 입장에서 표면적인 것만 받아들이면 오래 못 갑니다. 네. 그리고 또 홍 교수님이 책에 그 유대인하고 한국인하고 교육 방법 차이가 애가 학교를 다녀오면 선생님한테 뭘 물어봤냐고 유대인 어머니들이 물어본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우선 유대인 교육과 한 차이 사실은 성인식을 기준으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요.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기간이 12년뿐이 없어요. 만 13살에 성인식을 치러야 되는데 성인식이라는 건 이제 사람의 아들에서 신의 아들로 자기의 자식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우리 아이를 유대교를 믿는 아이로 만드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성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나보다는 우리를 중시하는 공동체 정신과 더불어 공동체 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능력을 키우는 인성교육, 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12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네. 그래서 성인식에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13살 성인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유대인 부모들은 교육에서 딱 손을 떼요. 반면에 우리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애 길을 살려준다고 해서 뭐 오냐 그냥 편하게 하다가 중학교를 딱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제는 좋은 대학을 집어넣기 위해서 엄마와 자식 간의 전쟁이 시작돼요. 이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유대인 부모들은 12살 때 애를 성인의 판단력과 인성을 가진 애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학습의 선행학습이나 학습의 축적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는 사실은 그런 건 중학교 이상 들어가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개념이 틀려진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자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을 만드는. 네. 그래서 유대인 교육을 받은 애들은 뭐 잘 듣고 자기 의견은 제대로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이 훈련이 12살 이전에 다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뭘 배워도 정말 잘 배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제 탈무드를 배우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과도 가고. 근데 이제 13세 이후로는 여자들은 12세, 13세 이후로는 이제 바 미츠바라고 바는 이제
아들이란 뜻이고 미tzvah는 계명이니까 계명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 계명의 아들은 계명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네가 알아서 이제 책임져라. 그 전에는 계명을 안 지키면 네. 부모가 이제 책망을 들어야 되는데 13세 이후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춘기가 될 그 나이에 그 사람들은 벌써 사회적인 종교적인 책임을 안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사춘기가 없어요. 네. 오. 사춘기가 없어요. 네, 그만큼 바로 성인으로 인정해 버리니까 네. 모든 것들을 그 해당에서도 이제 10명이 모여야 공동 예배를 드리거든요. 유대인 성인 남자가 10명 이상이면 회당이 하나 생기죠. 해당이 아니라 그 네. 공동 기도회, 공동체? 네. 공동 기도회가 공동기도회. 모이는데 그 예배죠, 예배. 네네.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때 13세 그 아이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완전 그래서 어른이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그 아이를 성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으면 또 그렇게 행동하도록 프레셔를 주는 거잖아요. 압력을 그쵸.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아이는 이 사춘기 그런 좀 뭐랄까 좀 어리석은 반항하고, 행동들을 네.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계명을 안 지키면 자기들은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큰 뭐랄까요 데미징 좀 뭐랄까요 유대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13세 이후로는 자기가 책임지고 수행해내는 거죠. 그런 네. 훈련을 받으니까 네. 이제 근데 이제 탈무드는 보통 15세 이거는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네. 그냥 빠른 아이들은 13세 이전에도 배워요. 네네. 배우니까 그거는 이제 좀 다른데 남자 아이들만 배우는 게 일단 목표고요. 그는 그 질문하고 토론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 예시바에는 여자는 없고 남자만 잔뜩 있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들이 바보여서 머리가 나쁘니까 그게 아니고 그 저도 궁금해서 랍비한테 물어봤어요. 물론 이 랍비 말이 모든 랍비들이 뭐 동의하는 건 아니겠지만 들어보니 이런 거예요. 여자들은 배울 필요가 없대요. 오잉? 탈무드를 배울 필요가 없대. 네네. 왜냐? 전통적으로 유대인 여자들은 집에서 현모양처로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토론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네. 율법이 여자들한테 해당되는 게 많지 않아요. 몇 개 있는데 많지는 않아. 주로 남자들은 다 지켜야 돼요. 물론 여자에 관한 건 빼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반드시 집안에서는 아들과 아버지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여자들은 일단 많지도 않고 또한 현모양처럼 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토론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르침만 받으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스라엘에도 페미니스트 그룹도 되게 많고 해서 뭔가 갑론을박이 되게 많은 것 당연히 같아요. 있죠. 예, 그래서 예. 20년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다 오니까 예.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부터 여자 예시바도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쵸. 예. 네. 저 꼭 가볼 테예요. 여자 예시바 생겨가지고 네. 거기서는 제가 가봤거든요. 네. 여자들만 다 가르쳐요. 네. 남녀 그랬는데 그러니까 약간 리버럴하게 바뀐 거죠. 그쵸.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받아들여서 여자도 이제 랍비가 생기고 그쵸. 그런 파가 있어요. 네네. 청통파나 이런 데는 절대 여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쵸. 여기는 이게 고대 사회 관습의 유물인데 고대에는 정주민족과 마찬가지로 유목민족 내에서도 여자의 가치가 일종의 상품화돼 있었어요. 그쵸. 예. 재산이었죠. 네, 재산이에요. 네. 그래서 결혼할 적에 계약서를 쓴다는 건 사실은 여자를 양 몇 마리로 살 것인가를 신랑 될 사람하고 장인하고 협상해서 나오는 게 결혼 계약서예요. 네네. 거기다 뭐 양 300마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진짜 양을 300마리를 주고 신부를 데리고. 그런데 그러한 상품성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여자들한테는 교육의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화고고에서 의무교육, 유대인들은 기원전서도 의무교육을 했는데 그건 남자들만을 대상으로. 그럼 여자들은 어디서 공부해? 엄마가 집에서 하는. 그 다음에 예배에도 해당 예배에도 여자들은 참석을 시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정통교는 지금도 여자들하고 예배를 같이. 네. 그러니까는 사회적인 관습, 종교적인 관습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은 근대 이르기까지 여자는 사업에도 붙여주지 않습니다. 네. 로스차일드 가문에 애가 20명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10명은 자라다가 장염병으로 죽고 10명이 살아남았는데 남자 5, 여자 5이에요. 하지만 여자들은 아주 그 유언장에 절대 여자들은 사업에 붙이지. 그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들의 관습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해 보니까 유대인 창의성의 비결이 일단 유대교 자체가 배움을 중시하고 또 가정을 중시하고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그리고 탈무드 교육법 자체가 질문과 토론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편에는 이제 탈무드가 뭔지 그리고 유대인의 그 역사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탈무드와 함께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 왔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